지금 당장 이 시나리오를 꺼내 들어서 시장이 망한다, 경제가 흔들린다, 경제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그 또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금융시장들이 어떻게, 금융위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너무 겁먹지 말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또 거의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최근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아주 밑에, 아주 모르는 데 감춰져 있다가 일단은 수면 위로 올라온 거라서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금융시장을, 경제를 흔들어 놓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 위기의 크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이치방크, 찰스 슈왑 이런 은행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 간혹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대형 은행들로까지, 금융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위기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일단 수면 아래로 약간 가라앉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불씨는 좀 잠잠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들이 커지긴 했는데 은행주에 대한, 특히 중소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연체율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대형은행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실물 경기 위축 가능성? 그런 네.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요 그림이 은행권 불안,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실물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줄까라는 것들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고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경제는 좀 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은행과 중소, 지방은행, 특수은행들을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려서, 이런 파급력이 있다고 한다면, 좀 힘든 기업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에 돈을 받거나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들,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은행, 중소은행들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 받았던 중산층 이하 쪽들의 실물 경제들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망가질 건가,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코로나 때도 경험해봤지만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잘 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그 이유는 코스피를 구성하는 최상위 업종들의 성격과 지금 힘든 상황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조금 구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끌어가고 있는 대형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차입금도 높지 않고 대출 비중도 높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한 기업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 그리고 중상층 이하들의 소비 수준이라든지 소비 여력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조금 압박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언제든지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시나리오를 꺼내 들어서 시장이 망한다, 경제가 흔들린다, 경제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그 또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금융시장들이 어떻게, 금융위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너무 겁먹지 말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향후에 네. FOMC에서 네. 금리를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나쁘지는 않다, 그쵸. 최악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좀 흔들흔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서비스업 지수도 뭐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하지만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고, 소매 판매 증가율도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 아직까지 플러스고, 네. 특히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 이상 나올 거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연준은 여전히 물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헤드라인 CPI라 그래서 원자재나 유가가 반영된 CPI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특히 이번 3월 달엔 툭 떨어질 것 같아요. 6%에서 5% 초반으로. 근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의 영향력을 배제한 코어 물가들이 안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좀 매파적이겠죠. 왜냐하면은 3월 FMC를 좀 뜯어보면은 연준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을 비롯한 파월 연준의장 또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랑 지금 현재 통화정책의 스텝이랑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은 그 은행의 경영권의 문제 그리고 경영의 문제였지 금융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고 그러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 그리고 금리 인하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거든요. 많은 분들이 3월 FMC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3월 FMC가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것들을 좀 빼놓고 점도표만 놓고 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23년 중간값이 5.1로 유지가 됐습니다. 12월에도 5.1, 이번에도 5.1. 네. 그런데 분포를 뜯어보면 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최고점을 찍은 연준 위원이 한 명이었는데 원래는 12월 달에는 5.5에서 5.75가 최고치였는데 이번에는 5.75에서 6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5.5%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연준 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24년은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돼서 중간값 자체가 4.1에서 4.3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본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물가 억제 있다. 그런데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긴축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긴축 부담이 남아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긴축을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스텝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도 인터넷 사이트 가셔서 페드 워치라고 치시면 CME에서 제공하는 그 가격으로 거래되는 내재 금리로 거래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그런데 6월까지 금리 동결, 7월 달에 금리 인하, 11월 달에 금리 인하, 12월 달에, 1월 달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쫙 매 회의 때마다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23년 말 점도표를 5.1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놓긴 했지만 2023년 12월 달의 컨센서스는 4% 초반. 그리고 24년 말 점도표를 4.3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24년 1월 달에 그보다 낮은 4.1%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간 것들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4월 중반, 5월 초반 정도까지는 이런 좀 현재 물가 상황 을 감안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금융 불안해지면 금리 인하할 거야,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 좀 시장을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위험 요소,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앞서서는 그 경기 침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또 오는 충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 때마다. 그럼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한국 시장에 좀 적용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떤 추세를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감이 과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미국채 10년물을 보면은 연중 저점, 달러 인덱스도 연중 저점, 증시는 연중 고점. 여기서 이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된 상황에서 여기에 와 있다면 금리가 더 레벨 다운되고 달러가 레벨 다운되고 증시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더 큰 기대가 필요하든지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 열어버린다든지 또는 경기가 막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그런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단기 등락이 불가피하다. 채권금리 반등, 달러 반등, 그리고 증시는 좀 변동성을 커지는 그런 구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과는 코스피는 다릅니다. 글로벌 증시는 연중 고점에 막혀 있는데 코스피는 2,550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글로벌 경기 흐름과 매크로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2차 전지 급등세가 이어졌고 일부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급등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초 이후, 그러니까 올해 연초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이 증가한 거에 40%가 2000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40%요? 네. 그럼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죠. 2차전지 시가총액 비중이 12%였다가 지금 17%까지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17로 확 늘어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이 2,600, 700으로 갈까? 근데 글로벌 환경들, 그리고 최근 2차전지가 좀 과한 흐름을 보인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단기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느 레벨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할 때는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또 하나 있었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예상 외의 감산 결정을 가이던스 발표한 날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2550전 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400선 지지력 테스트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비중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2400선, 그러니까 2450선부터 다시 모아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550선에서 주식 비중이 많다거나 2차전지 비중이 워낙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반도체, 인터넷,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을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대세 상승이라는 거 하면은 거의 많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은 되게 일부 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네. 움직인 거군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심리 지표들이 지금 분기점에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흐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2차 전지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기 대 금융 불안은 좀 진정된다. 경기는 좋아질 거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조합될 수 없거든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려면 금융위기가 좀 현실화되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엄청나게 갑자기 안 좋아져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 만약에 금융 불안이 진정되고 경기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많이 약해져야 되겠죠. 근데 요 세 가지가 조합되면서 들어와서 심리는 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을 빼준 이 스프레드는 다시 한번 보합권까지 와 있고, CNN 머니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는 오늘까지 보면 6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보고 비교해보죠.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과 여기를 더 올라갈 룸과 여기서 다시 꺾여서 내려갈 룸 중에 어느 게 더 큰가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매크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또한 중간값 이하의 위치에 있어서 지금 수준에서는 더 올라가는 힘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거나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도 18%대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2022년 이후 굉장히 중요한 저점 수준이었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게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시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코스피는 2차전지 힘으로 좀 더 레벨업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여기서의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2차 전지가 조금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매크로 지표,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담는 다음에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